안녕하세요. 어제 재능기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약 50분께서 상담 요청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메일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맞춤형으로 한 분 한 분 아주 구체적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답변 메일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늦어도 5월 31일까지는 꼭 답변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349달러였나요? 근데 무디스 신용 등급 이제 강등 소식 때문에 거의 이제 어제 올라간 주가는 모두 이제 반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추가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찌됐건 어제 기준으로 테슬라의 PER이 199.99달러,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199.99 PER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이죠. 시총 지금 8인가요? 7인가요? 빅테크 중에 빅테크인 테슬라가 PER이 200이다. 이거는 거품에 거품이 끼어 있다. 너무나 고평가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들어도 특별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고평가의 범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고평가인지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끼어 있는 PER 199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고평가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고평가가 아니고 적정 주가 영역에 있는 건지를 이제 PER 기준으로, 물론 여러 가지 현금 보유 능력에 따른 평가 지표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회사의 고평가다, 적정 주가다, 아니면 저평가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일단 PER이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PER을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순이익이죠. 테슬라의 순이익이 2023년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보다 더 낮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테슬라의 순이익이 20조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테슬라의 전체 순이익이 9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5조에서 9조 사이에 아마 이제 순이익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반토막도 더 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이제 PER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이익을 보겠지만은 그 순이익의 구성 요소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순이익은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각종 비용들이 이제 나가죠. 그 비용들을 뺀 것을 보는 순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그러면은 이 비용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십 가지 비용 구조가 있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자, 도대체 테슬라가 미래 사업을 위해서 정말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얼마의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와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죠. 테슬라는 애플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거의 모든 공장을 아웃소싱 줬죠. 그래서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가팩토리들이 있죠. 그 모든 기가팩토리와 그리고 메가팩 공장들도 전부 다 리튬 정제 공장 있죠. 그 공장도 테슬라가 직접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의 진심인 테슬라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다른 빅테크들은 이 감가상각이 되게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독특한 구조이긴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연구개발비로 들어간다면은 연구개발비로 테슬라가 2024년도에 쓴 비용이 7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8조가 조금 넘어가는 수치인데 연구개발비로 7.2조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연구개발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뭐 다른 빅테크들은 더 연구개발비를 쓰는데 라고 하실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조가 넘어가는 연구개발비를 씁니다. 그래서 AMD가 지금 2위 기업이잖아요. 뭐 GPU 베이스로 봤었을 때. 근데 AMD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연구개발비를 50%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엔비디아를 따라올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연구개발비에 테슬라만큼 진심인 것이고, 테슬라보다 거의 60, 70% 훨씬 많은 연구개발비를 쓰죠. 물론 그 이유가 매출 볼륨 자체가 테슬라보다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그에 상응해서 비례해서 연구개발비가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겠죠. 이제 순이익 부분이 연구개발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연구개발비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순이익이 엔비디아에 비해서 낮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순이익이 43조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에 비해서 거의 5배가 넘어가는 순이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2024년도에 벌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죠. 번 돈에 비해서는 말이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번 돈에 비해서는 연구개발비가 과도하게 들어갔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낭비였다고 당연히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자그마치 1년에 3조에 가까운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순이익을 갉아먹죠. 당연히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실제로 공장들을 워낙 많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장이 해가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가치가 재무제표에 그대로 찍힙니다. 그 부분이 1년에 3조 가까이 나왔다. 2014년도에. 근데 엔비디아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테슬라보다 5배가 높은 순이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2조밖에 감가상각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뜻은 엔비디아에 비해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설비 장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장단점이 있겠죠.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공장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수직 계열을 하면서 아웃소싱을 줬을 때 아웃소싱을 준 공장이나 회사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테슬라가 판매할 상품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일론 머스크는 아예 그냥 다 제거를 해버리고 싶어 했는지 수직 계열화에 여전히 지금 진심이 있습니다. 뭐 4680 배터리 공장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의 가치도 매년 이제 빠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높은 감가상각비가 연간 들어간다. 자, 이런 부분들이 PER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순이익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PER에 높은 PER을 우리가 볼 때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뭐 너가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PER 199.9는 아주 그러면은 적정 영역의 PER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PER 추종자고 실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퍼포먼스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 그것을 좀 선호하는 성향의 투자자다 보니까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PER이 높은 것만은 사실은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테슬라는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도 들어간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들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높여주고 테슬라가 가질 미래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하는 데서 감안을 해야 되고 PER을 볼 때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고 있는 연구개발비를 그러면은 낭비 요소가 아닌 정말 미래의 멋진 먹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 포인트겠죠.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연구개발비는 그냥 완전히 그냥 쓰레기나 다름없는 그런 것이고 그냥 비용으로만 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왜
199구의 PER을 인정할 만큼, 어쨌든 주가가 지금 349달러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PER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시장은 왜 그러면 이 199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PER을 인정해 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물론 투기자본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 주가라는 것이 항상 적정 주가에 비해서 적정 주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어서 지금은 그 적정 주가보다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은 149달러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로보택시 사업은 일단은 좀 착취를 하고, 저는 로보택시 사업보다 옵티머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8.7조 원의 순이익은 고려조차 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마켓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현재 절대 강자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테슬라의 이 로봇 기술, 옵티머스 기술력을 현재 주가에 반영시켜주고 있지 않나. 미래 사업의 프리미엄을 우리는 과도하고 조금 걱정스러울 만큼의 많이 받는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생각보다 아주 후하게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마켓 사이즈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겠죠.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대량으로 양산을 했었을 때 판매하는 판매처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B2B 개념으로 이제 기업 간의 거래를 하겠죠. 뭐 아마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존의 물류센터에 대규모의 옵티머스를 이제 공급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보통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업의 개념이겠죠. 그것도 당연히 테슬라가 할 것이고, 근데 B2C 개념도 있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저와 영상을 보시는 분 같은 일반 가정에도 옵티머스가 판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구매자가 되는 것이죠. 마치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나 뭐 모델 3 하이랜드를 구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일단은 B2B 개념, 이제 기업 간의 거래는 차치하고, 그 시장도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그 시장은 차치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B2C 개념으로 우리를 소비자, 유일한 소비자라고 가정했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본 시장이 애완동물 시장입니다. 애완동물 시장의 마켓 사이즈를 한번 본다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마켓 사이즈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려견을 기르시잖아요. 반려묘라고 하나요? 고양이도 기르시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가정에서 그런 똑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다양한 활용들을 가지고 가정에서 활약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애완동물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휴머노이드 마켓 시장이 이 정도 되겠다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애완동물 시장의 마켓 규모가 약 2,4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357조 달러 정도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32년으로 갔었을 때 지금 예측을 한 바로는 약 4,27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15조 정도 시장이 애완동물 사업 규모, 전 세계 애완동물 사업 규모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그 정도 되겠다. 그래서 2032년까지 물론 600조 시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2023년도 기준의 애완동물 시장 규모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약 350조 정도 시장이 앞으로 8년 후에 열릴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업 간의 거래, 옵티머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어떤 그 설치가 되어 가지고 활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죠.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이 350조 시장이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져갈까? 조금 보수적으로 30%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100조의 매출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100조에서 쉽게 계산해서 원가율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이것도 보수적으로 한 30%의 이익을 남긴다. 그렇게 본다면은 연간 30조의 순이익을 B2C 개념으로만 보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장에 투입되는 옵티머스의 이익을 또 합산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거의 뭐 50조에 다다르는 1년의 순이익을 이 옵티머스만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옵티머스의 기대 매출을 그냥 애완동물 시장을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테슬라가 연구개발비에 집중을 해서 쓰고 있는 분야가 이 옵티머스 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PER 199.99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고평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또 말도 안 되는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또 옵티머스의 기대 매출의 잠재력,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잠재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주가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테슬라 투자를 해 나간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의 고평가 논란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순이익이 이거밖에 안 나오고 연구개발비가 너무나 과도하게 들어가고 장치 설비도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만큼의 테슬라의 기술력이 압도적이고 이미 시장에서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다른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도 지금 따라가기가 힘든 구조, 그리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옵티머스 이 로봇에 개발하고 있는 전체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되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쇼잉으로 그냥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실용성 있게 활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개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PR을 볼 때 테슬라가 고평가 논란을 항상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평가를 받거나 할 때 이 로봇 시장 자체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꼭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걱정하고 있을 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PR에 대해서. 하지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전제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조금은 여유롭게 테슬라를 보유하면서 모아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